안녕하십니까. 사물 인터넷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오브 싱즈,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인터넷의 진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사물 인터넷, 제 생각에는 우리 지구, 인류가 발전하는 방향이 시간을 절약하고 속도를 빠르게,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효율이 좋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편리하게,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나 좋은 아이디어도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그죠? 4차 산업혁명 아주 좀 상투적인 단어가 됐죠. 기술, 혁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전개는 1차 산업혁명, 2차 전기 내연기관, 3차 컴퓨터 인터넷 정보화, 4차 산업혁명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초연결, 초지능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라고 부르죠. 그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 의료, 농업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키워드 있죠. 스마트 가전, 스마트 홈,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자율주행, 여러 것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와 동일한 말이죠. 공장 자동화. 스마트 홈은 가정 자동화.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서 만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즈,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AI 해석으로 글로벌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생태계로 재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참 진행 중이죠. IIoT는 IIoT,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싱즈, 스마트 머신,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캡처하고 분석, 그 다음에 빠른 방식으로 결과를 피드백해서 정확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립니다. 그걸 인더스트리 4.0으로 해석합니다. 예전에 나온 거죠. 네스트, 구글의 네스트와 삼성의 스마트 싱즈. 그래서 두 분야가 스마트 홈, 사물 인터넷,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물 인터넷은 주위의 사물 하나하나가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움직이는 기기, 비이클 투 비이클, 아니면 이동하는 것과 고정되어 있는 사물, 사람끼리 그런 통신 모듈을 사용해서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사물 간의 정보 교환 및 상호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2012년에 20억 사람들이 연결됐다면, 그죠? 2020년에는 약 500억 개의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사물 인터넷 이전에도 유비쿼터스라는 게 있었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죠? 밑에는 메쉬, 노드 연결 형태, 토폴로지, 위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네트워크에 연결되나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분야가, 그죠? 인터넷 가능 기기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플랫폼이나 인터넷 관점에서 기기, 제조 산업 이런 데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IT 플랫폼 구성 요소와 진화 과정을 잠깐 보면 1990년대에는 PC통신, 2000년대는 월드와이드 웹,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 모바일, 이제 2020년대는 IoT 이렇게 뜰 겁니다. 하드웨어는 쭉 있고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킬러 앱은 그 시대의 가장 주도적인 그런 앱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채팅이나 광고, 서치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지금은 SNS가 한참 발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점에서는 이전에 사람들만 인터넷에 연결했다면, 지금은 인터넷 오브 싱즈, 사물까지 인터넷에 연결하는 환경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PC 관점에서 모바일 영역으로 가고, 모바일에서 IoT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PC, 데스크탑에서 모바일, IoT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패러다임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되고 위치 기반 서비스, 공간 서비스죠. 공간 정보, 위치 기반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기기나 장치들이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화돼서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플랫폼, 지능화가 합쳐진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 관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기존에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서 융합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혁신이 일어났죠. 스티브 잡스 아이폰으로 시작된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좀 됐죠 이제. 근데 뭐 하여튼 일부는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대체할 수 있는 기기가 나올지 아직으로서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비스 해주는 게 많죠. 구글 지도, 검색 엔진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물 인터넷 표준화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M, 2M, IEEE, ISO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보안,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표준화 선도 기업은 이렇게 얼씬 얼라이언스,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 스레드 그룹에서 여러 회사들이 표준화 선도하고 있어요. 표준화를 놓치면 기업에게는 좀 치명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술 변화, 사물 인터넷이 지난 10년 동안 기술 변화가 따르면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센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 프로세싱 발전되고 대역폭이 늘어났어요. 대역폭이 늘어났다는 것은 데이터 양과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 개인의 원격 허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IPv6로 대체되겠죠. 지금은 IPv4라서 32비트 주소 대부분 포화 상태 있죠. 근데 이제 IPv6로 넘어가면 아주 거의 무제한으로 모든 IoT 기기에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집안의 전등, 거리의 모든 가로등 이런 데다 전부 다 IP 주소를 부여해서 사물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될 겁니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프로토콜, 셀룰러, 와이파이, NFC, 블루투스, TCP/IP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센서와 컨트롤 타입을 결정해요. 물리적인 거, 빛, 에너지, 화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자연 현상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요. 도메인, 의료, 산업, 이동, 가정, 사무실, 물류 이런 데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역으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제어, 컨트롤하는 그런 기업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스코에서 스마트 시티를 그린 모습인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호스피탈, 스마트 하이웨이, 스마트 팩토리 이게 다 아주 인터넷망에 연결돼서 클라우드와 서비스 시스템에 연결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IoT 밸류체인, 가치사슬이죠. 가치들은 센서를 가진 사물들, 에너지, 인더스트리 모든 분야에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요. 그럼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휴먼 리소스나 CRM, 고객 관리 여러 군데서 이동을 하고 중간에 게이트웨이 라우터, 모바일 폰이 그 사이에서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금도 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만 향후 IoT 데이터 같은 것들은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 센터 90% 정도가 새로운 인프라를 갖추고 아마 각각의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IoT 사물 인터넷 분야가 예상하는 거고요. 아키텍처는 크게 봐서 파란 선이 센서 데이터가 가요. 서비스 서버나 클라우드 쪽으로 센서가 가고 이 빨간 줄이 액추에이터 제어하는 거죠. 팬이나 온도,
이런 여러 환경을 제어하게 됩니다. 보통 IoT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데 그림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제공한 게 있죠.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아니면 직접 센서를 가진 사물이 직접 IoT 라우터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다른 통신 방식, 6LoWPAN이나 여러 가지 통신 방식으로 인터넷에 결합합니다. 보통 사물 인터넷의 사물은 데이터를 많이 보내진 않아요. 뭐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낸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작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거죠. 적은 데이터를. 그런 통신망으로 이용을 합니다.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선상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되고 서로가 받쳐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 ICT는 1980년대부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은 각각의 사물이 아이디를 가져야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돼야 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외부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 취득을 해야 됩니다. 센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인이 가진 단말은 주로 입출력을 하고 정보 분석 처리 그런 것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웨어러블은 개인의 몸에 기기를 부착해서 개인의 생체 정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는 이전에는 그냥 많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처리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데이터, 형태가 또 여러 가지죠. 아이콘, 뭐 텍스트, 그림, 이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는 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성공한 IoT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죠. RF 통신이에요, RF 통신. 예. 속도 제한도 30km에서 지금은 뭐 60km, 70km 이상 나가도 굉장히 잘 통신되는 하이패스가 아주 성공적인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주차 관리 시스템도 잘 돼 있죠. 주차 관리 시스템. 들어올 때 체크되고 나갈 때 요금 계산하고, 공연이나 전시 관람할 때 중간에 정산하고 나갈 때 빠른 길로 나가기도 하고 주차 관리 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공한 IoT는 셀카봉. 그죠? 쉽게 말하면 셀카 드론으로 진화를 했죠. 셀카봉에서 리모컨으로 사진을 찍다가 이제 드론이, 손목에 부착된 드론이 날아가서 사진을 찍고 다시 붙는 그런 드론으로 진화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 블루투스 사진 찍을 때 쓰는 스위치를 키보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누르면 사진이 찍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구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스마트홈은 말은 제일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 있고 그런 분야인데도 굉장히 적용을 잘 하기 힘든 분야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홈은 많이 좀 지연이 됐죠. 그 이유는 위에 나와 있죠. 뭐 호환성이나 그렇죠, 소형화 시키지를 못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봇으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고독하고 외로운 것들도 참고 즐기는 그런 존재라서 가정은 자동화가 필요 없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하려는 것들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뭐 스마트 홈도 많이 잘 되겠죠. 미화 분실물 방지기, 이거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데 아이 보는 것들, 미화 방지 그런 시스템에 사람들은 다 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품이 나오면 잘 안 팔려요. 분실물 방지기를 붙이고 나갈 정도면 사실 안 붙여도 잊어버리지를 않고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밑에는 리니어블 클라우드 미화 찾기 팔찌인데요. 아주 좀 색다른 방식의 팔찌예요. 그러니까 앱만 깔아도 이 팔찌를 찬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서 미화 보호소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출석 체크기 카운터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출석 부르고 출석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체크되는 거를.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다 온 거를 확인하면 좋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갖고 눈 맞춤하고 애정을 갖고 하는 게 출석이지, 우리 같이 근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사물 인터넷으로 구현할 때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웨어러블 장치는 그냥 사용하면 편할 거라는 생각만 있지 경험은 사실 없어요. 그런 분야입니다, 웨어러블이.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대표적인 와치, 아이워치나 갤럭시 워치 빼고는 사실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목걸이나 여러 가지 팔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쓰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정의예요.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컨버전스였죠. 융합, 기능 통합,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고 여러 기능이었는데 이것들이 다이버전스, 발산, 융합, 탈융합, 기능 빼고 단순화, 저가격, 그 다음에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렇게 클립으로 차고 피부에 붙이고 그런 것들은 싫어해요. 심지어 글래스, 안경도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옷에 끼우는 거라든가 살짝 감는 거라든가 신발에 매다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 때는 그거를 참고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죠. 사람들이 보통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면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50%도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만 지나도 30% 정도는 이미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게 불편함에서 비롯된 건지 귀찮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길게 장시간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고려할 점은 여러 가지 있어요. 사용성, 기능, 그 다음에 패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번 사용성은 예를 들면 모프밴드 같은 경우 손목에 감고 손을 움직이면 여러 가지 음악이 재생되는 거예요. 그죠? 손목에 팔찌를 차듯 착용하고 손목 움직임에 따라서 사운드를 재생하는 그런 사용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으로 알아보면 레콘제트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주행하는 것들, 뭐 자전거를 타거나 그럴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주행 속도나 거리, 지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날렵하고 멋있게 생겼죠. 요런 기능성으로 말하자면 얘가 이렇습니다. 또 이제 기능성, 서브팩은요, 일전에 현대자동차에서 한번 프로모션 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텍타일 바스 시스템, 서브팩. 이걸 입고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에 맞는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지게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자한테 아주 실감나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성으로 보자면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패션.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패션. 굉장히 디자인도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호감 갖고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링클럭이에요. 반지처럼 생긴 시계, 반지 모양으로. 그래서 이 숫자가 계속 시간이 변화하면서 불이 들어오면서 반지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패션, 틴이라는 스마트링이에요. 이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고 손가락 모양을 변경시키면 그거 블루투스를 통해서 그와 연관된 그런 동작을 해요. 차, 스마트폰, 모니터, 집, 스마트 안경 이런 것과 연동이 되는 거죠. 손가락의 위치 내지는 손가락 움직임에 반응해서 디바이스, 모니터, 냉장고가 됐든 시계가 됐든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자 경험은 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식으로. 그래서 디바이스의 종류, 성능에 무관하게 사용자 경험은 동일하게 가져간다. 환경, 거실, 사무실, 지하철 이런 환경에 따라서 디바이스 조도, 온도, 날씨에 따라서 맞춰 서비스를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사람들은 지하철 타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동으로 진동으로 스마트폰이 진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끄러우니까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서로 그러니까 반대되지만 다 이유는 돼요. 그러니까 두터운 옷에 들어가면 진동은 감지가 못 되니까 볼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화, 지역, 언어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문화, 지역, 언어. 어떤 데서는 환영받는 언어나 표정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는 모욕감이나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웨어러블에 적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생체 신호 인식. 거의 많이 해킹이 돼요. 지문 같은 것들도 그렇고 많이 해킹이 되는데 이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해킹하기가 어려워요. 걸음걸이, 말투,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신호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음악이나 이런 사이트 가면 추천 음악, 추천 상품 이런 거 뜨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쿠키 정보나 이런 우리가 웹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보를 가져다가 우리한테 추천해 주는데 음악이나 이런 것들 잘 맞고 있습니다. 사용자 성향. 사용자 성향은 사용자가 각각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른 그런 성향을 바탕으로 디바이스 사용 패턴, 검색 패턴, 시간 공간별 움직임, 생활 패턴,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용자 성향을 인식하는 것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신체적 특성. 신체적 특성은 그죠? 신체가 눈이나 귀나 청각, 어떤 정신적으로,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에 여러 사람마다 다른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한 거.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 변화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잘 반영해야 되고 굉장히 고려할 게 많습니다. 사모니터넷이 우리한테 남겨주는 키워드는 데이터 자산화, 그 다음에 지속성, 사용을 오래 하는 지속성, 그 다음에 융합, 협업, 그런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재활용도 또 중요하죠. 기후변화나 그런데 맞물려서, 그죠? ESG 경영 이런 게 도입되듯이 그런 환경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노출.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가 사물 인터넷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반 환경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